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봐도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분명 하나의 권력적 현상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정치란 얘기인데요. 현대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민낯을 감춘 채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의 속성은 바뀌지 않겠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치권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의 친박과 비박의 힘겨루기, 그리고 사정치 민주연합 내의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은 권력이라는 두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과 분열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런 구도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해서 우리 편은 정의롭고 명분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편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국민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권력적 현상은 권력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런 권력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는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선악의 구도로 파악해서 상대편 혹은 상대편 지지자를 악으로 파악하면 이런 권력의 이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서구처럼 정치 핵심을 잘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할 때란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나라 안팎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킨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게 사실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무서운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답답하죠. 지금. 예. 그 답답할 수도 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이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자, 치킨 게임 많죠? 일단 첫 번째 치킨 게임. 일단 지금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게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예. 이제 친박계 의원들 간의 싸움이 된 거죠. 예.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날 어제의 내용 자체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단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비공개 회의에서 서청원 의원, 김태호, 이인재, 이정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 원내대표 어차피 수행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사퇴를 촉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물러서기로 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게 회의 내용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 한때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막상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단 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능한 게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이게 어쨌든 국회와 행정부 그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선출직 국회의원인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만둔다?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대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제 또 한 가지 소식이 2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있고 뒤에 세력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친박이나 맞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내대표직을 그럼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과 척지면은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본 치킨 예. 게임이 결국에는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 게임을 촉발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경제 살리기 문제, 국정 핵심 과제 추진관에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조용한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 경우에는 이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결국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원내대표 더 이상 수행 못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의 명분도 있고 세력도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또 친박계 의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적으로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이 앞서가는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결별 수술까지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7일쯤에 아마 의원총회가 열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기까지 버텨서 또 오히려 지지를 얻는다면 결국에는 단적으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정말 치킨 게임이죠. 예.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보는 사람이 이제 이게요. 처음에 좀 흥미롭다가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 제가 볼 때에는 7월 6일까지가 이번 회기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렇죠.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뭐냐면 예. 일단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과 관련해서 여전히 확고한 영향력이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치 않은 30% 가까운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24% 정도까지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게 24, 5%라는 게 확실한 지지율이잖아요. 그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총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과 또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기댈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유승민 원내대표로 대변되는 일종의 중도 보수층, 수도권 같은 경우 이런 쪽을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다수긴 한데 이게 확실한 내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이 배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불투명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느 쪽에 더 승부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는 새누리당의 앞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초선 의원들이 너무 조용해요. 사실. 초선 의원들은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사실 야당은 지금 이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전까지 사실 내용이 더 치열해 보였던 건 야당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인선 문제도 그랬었고. 그 표현이 아주 고상하시네. 치열해 보인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써이지. 아니 뭐 사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남의 집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단 집안 싸움이 좀 묻힌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크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도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왜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좀 국민들이 느끼기엔 어떤 실천적인 과제를 들고 나와서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정말 민생 경제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 과제를 들고 차라리 관철을 시키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뭐 추가 경정 예산 얘기 편성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걸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 우리 메르스 정국을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면 혹시라도 차라리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인데 야권이 할 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은 국회법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그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저는 메르스 문제 가지고서 좀 더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라는 게 결국 메르스를 못 벗어나는 건데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런 걸 싸우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왜 거부권 같이 그렇죠. 피부에 와닿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런 걸 좀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게 하루 이틀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야권은. 자 다른 치킨 게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라 밖에서 결국에는 정말 치열한 치킨 게임이 정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이제 자본 통제 포고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유럽 자본들이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리스에 돈을 더 빌려주면서 앞으로 그럼 그리스가 어떻게 할 거냐 구제금융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유지를 더 돈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면 긴축 재정을 해라. 임금 인상 동결하고 그 우리 쪽에서 제시하는 그 안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덜컥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쪽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니 이거를 국민투표로 붙여버리면 이게 정말로 뭐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기축안을 거부한다. 그럼 우리는 구제금융 더 이상 줄 수 없다.
라는 식의 어떤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여파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뭐 미치고 있는 게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외환 가치가 달러 대비로 해서 환율이요. 예, 환율이 1,125.3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지 모르는데 3개월 만에 가치가 떨어진 거고 환율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60.49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리스가 정말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유럽 내에서 한 15개 국가가 줄도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파산 상태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연명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참 그리스 보면은 배짱이 대단해요. 예. 우리나라는 뭐 근무하고 구조조하고 별걸 다 했는데 이쪽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단 농업 중심의 국가인 거고 관광산업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에 있어서 사실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국민들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 꼭 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지금 그 ATM 머신을 통해서 뭐 찾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한 7만 원 가량인데 해외 여행객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르스와 연관돼 있는 약간 뉴스인데요.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879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765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이후 사실 역대 최저 수준이긴 한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지난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 폭도 커져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원.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적립금이 12조 8천억 원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올려야 되느냐라고 가입자 단체나 경청 같은 데서 인상 반대를 주장해온 상황이죠.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7시 26분 정확하게 0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현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어제보다는 좀 수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중당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같이 가는 동일로가 영동대교 북단에서 군자 교차로 쪽으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 주춤하고 외곽으로는 서인천 부근에서 더딥니다. 경인고속도로 나와서 국회대로 합류하셨다면 여의도 쪽으로 경인지하철 차도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인도는 신도림 부근 영등포역에서 서울교 쪽으로 여의도 방향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킴벌리. 사랑과 사랑 즐거운 시간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촌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최대의 위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한 위기인데요. 어제 경청했고 잘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발단이 됐던 거부권 이걸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적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시자 국회 교문위원장이시죠.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아유, 지금 이 정치권이 왜 이렇게 다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예. 왜 그런 거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로 이게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예. 이 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참 좋은 기회였어요, 이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여야 대표를 만나서 지금 상황이 메르스를 대치해야 되고 경제가 꾸러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바로잡으려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만은 그렇다면 이게 전국이 꼬인다. 그러니까 정쟁을 중지하자. 메르스 예. 대치를 하고 경제가 좀 살아날 때까지는 정쟁 중지를 하고 예. 함께 힘을 모아서 메르스 대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면요. 틀림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 주도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가면서 훨씬 부드럽게 이 전국을 타개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처방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 180도 다른 각도로 초강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이기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가 되는데 이게 처방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거꾸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상황이 무슨 유신 시대인가? 지금 군사 독재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은 의원들이 다 뽑았습니다. 원내대표는. 예. 그런데 그 의원들이 뽑았는데 그걸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으로 하실 권한이 아니죠. 그건 훨씬 밖의 일이죠. 이건 결국 독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좀 자초해서 이 상황을 구렁으로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예. 참 답답해요.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여당과 잘 호흡이 좀 맞아야만 본인이 임기 내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질 것이냐인데 이게 지금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르스와 경제난이 있으니까 이걸 동시에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정부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만 그걸 지금 못 된다. 이제 우리 정쟁을 내려놓고 이 메르스부터 대처하고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면요. 상황은 훨씬 다르면서 전국 주도권을 대통령이 끌고 나가는 셈이 돼요. 예.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정반대로 지금 초강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위기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유승민 대표 쪽에서 친박 쪽에서 버티면서 버틸 거라 봐요. 버텨야 될 명분이 충분히 있고 못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건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위기가 됩니다. 스스로 위기를 만든 셈이에요. 저기 서른 위원장님 같으면 서른 위원장이 만일 유승민 대표의 입장이라면 안 나가실 거예요?
지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러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끝입니다. 다음 공천이 뭐가 없게 될 거예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정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터인데 예.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물러나는 자체가 틀렸고요. 대통령이 부당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대응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고 국민 상당수가 그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새누리당의 재선 이상 21명입니까? 예. 유승민 대표를 지지한다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유 대표로서는 그런 뒤에 원군이 있는데 국민 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물러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물러나죠. 근데요, 지금 네. 야당은 야당대로요. 이른바 국회법 이 거부권 행사,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해서 국회 보이콧을 있잖아요. 네, 이 네. 정치 전략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물론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212명이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걸 존중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맞받아치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보다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보면 유신 시대나 가능했던 거의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73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요.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고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여야의 다수의 의원이 어쨌든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73차례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왜 유독 이것만이 그렇게 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법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 아래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령으로 시행령을 정하는데 법이 헌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법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정부에서 만들어오는 시행령들을 보면은 법을 위반해서 나오는 시행령이 꽤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행정부가. 그래서 그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국회에서 다툼이 있고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예 법적 장치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장치를 지금 했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이걸 자신이 이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법안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가능했던 거고 대통령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이율 배반이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부권 자체 행사보다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국민들로서는 그건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있는다는 것은 그 야당이 일 포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저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인데 이 어젠가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원로 중진 의원 6분인가요? 모여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소에 붙일 정도 이야기지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 아니고 그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따라 신당을 만든다면은 그 홍화선이 얼마나 될까 참 의심스럽고 어떤 분이 그런 말하자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분이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채널A가 보도한 건데. 다른 얘기는 50명이더라도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사무총장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분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적 어떤 방지책으로 내년 총선 공천 때 사무총장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겠다. 이 핵심위원장이 김상곤 핵심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최재성 사무총장도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당을 혁신하고 당을 수습하는데 뜻이 있지 내가 뭘 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은 다 수습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은 가라앉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 지금 이 큰 세력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뭉쳐야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고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수습을 또 했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들 부분은 잘 수습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시자 지금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 둘러싼 논란 여당 내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새누리당 재선의원 20명 긴급 성명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동참하신 분이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자,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한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경천 잘했고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요? 뭐 잘했고 못했고 보다 예. 저도 최고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만은 좀 결론은 아무튼 좀 더 지켜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우리 당 내에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근데 성명서는 그러면 그런 내용의 성명서였나요? 저희들이 낸 성명서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성명서를 낸 것은 뭐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여태까지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 당내 민주주의거든요. 예.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헌법적 가치고 그 정당 민주주의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예. 어떻든 지금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입니다. 예. 의원총회만이 원내대표의 선출이나 사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권한도 없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사퇴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뢰를 잃었고 야당에 매번 끌려다닌 능력 부족 그리고 최신을 잃었다.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선 결과를 말하기 전에 네. 방금 이제 신뢰를 잃었다. 근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 의원들의 의총에서 거의 80% 이상 압도적으로 사실상 재신임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야당에 매번 끌려다닌 능력 부족이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뭐 진짜 하나님이 나온다 한들 어려워요. 근데 야당이 계속 발목 잡고 있으면은 최경환 원내대표, 이왕구 원내대표, 이항구 원내대표 그랬어요. 똑같거든요. 예.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사실상 지금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야당에 매번 끌려다녔다 능력 부족이다라는 지적은 온당한 지적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당내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자리를 차고 있었을 때 당청 관계는 안 돌아갈 거고 그렇다면 여당도 일을 하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여당으로서의 기능 저하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국민에게 피해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그런 부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뭐 예컨대 이제 잘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예. 어떻든 상당히 지금 당청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형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간다. 예.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고 특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의원총회 또 유승민 대표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는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타이밍이 필요한 것이죠. 그 타이밍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당내의 총의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난 뒤에야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총회가 있어야 한다. 의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의총이 있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사전적으로 좀 거친 뒤에 의총을 최종적으로 해야지. 지금 뭐 의총 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당장 지금 내일 모레 그러면 다시 재신임 의총하자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쿨다운을 시켜서 좀 네. 냉정하게 차분하게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아까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내대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의원총회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딱 찍어 내리는 발언을 한 거, 이 부분은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부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금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 당청 관계가 과거 뭐 10년, 20년 전에 상당히 이게 제왕적 총재다, 또 일방적 수직적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회창 총재 시절입니까? 그 당시 때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 또 당 대표가 되셨을 때 그런 제왕적 총재 또 수직적 당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안을 많이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공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 또 당 대표였을 때 해낸 아주 소중한 업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형국을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의 훼손이 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근심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재의 부활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지금 어제도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죠. 예. 그럼 또 의원들의 또 민심도 뭐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번 타겟은 김무성 대표다. 동의하십니까?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의 그런 사태가 아주 음모론적으로 어떻게 기획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좀 그동안 쌓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좀 폭발하면서 이렇게 대풍파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부부싸움을 예로 들면은 부부싸움 좀 심하게 한번 했지만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충분히 저는 당청 또 우리 당내가 화합할 수 있으리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근데 이번에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대표로서의 역할 무리 없을까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뭐 누구를 사퇴시킨다, 또 뭐 현 지도부를 어떻게 와해시킨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보다 더 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누구를 사퇴시키고 뭐 무슨 지도부를 와해시키면 그 이후에 뾰족히 떠오르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정말 더 이거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거가
한 9개월,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아,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뵐 텐데요. 오늘 3부에서는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명수배제도라든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을 당시에 그랬을 때 받는 불이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창희 사무처장 만나서 직접 그 얘기 들어보고요. 역시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경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